병실 밖 복도에서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는 곧 죽을 거야. 재산 정리는 미리 해둬야지. 정희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본 충격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꾹 참으며 내가 죽길 기다린다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지. 그 순간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며 결심했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특별한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울 외곽 한적한 곳에 자리한 성모병원은 오래된 건물치고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 소독약 냄새와 함께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기침소리, 간병인들의 발걸음 소리가 섞여 있었죠. 이곳 3층 내과병동 307호실에는 윤정이라는 68세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정희는 한 달 전부터 이 병실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알아온 당뇨병이 악화되면서 합병증까지 생긴 상태였거든요. 혈당 수치는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고 다리 감각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발가락 끝부터 저려오는 신경병증은 밤마다 정희를 괴롭혔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누운 정희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통통한 편이었는데 이제는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일 정도였어요. 하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강인함이 그 눈빛 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간혹 병실을 찾는 사람들은 정희의 눈을 보고 아직 정신이 또렷하시네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정희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22살에 결혼해서 아들 태수와 딸 미영을 낳고 기르느라 정말 죽도록 살았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는데 수입이 넉넉하지 않아서 정희도 집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도 빨래와 청소를 해야 했어요. 그때는 허리가 아파도 손이 터서 피가 나도 참고 견뎠습니다. 겨울에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해서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났지만 반창고 하나 붙이고 또 일했어요.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잡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냈거든요. 정희는 자신의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은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아들 태수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동네에서 처음으로 대학생이 나왔다며 사람들이 축하해줬어요. 정희는 그때 식당 일을 2곳에서 했습니다. 낮에는 김밥집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치킨집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딸 미영이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을 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직원으로 들어갔어요. 정희는 2 아이가 모두 제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된 걸 보며 뿌듯했습니다. 그제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됐거든요. 정희 할머니,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 한 명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김 간호사는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환자들을 돌봐주었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좀 나아지신 것 같은데요.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간호사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씁쓸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젊어서는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는데 노후가 이런 꼴이라니
허무하기만 했습니다. 김 간호사가 식사를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드시기 전에 혈당 측정부터 할게요. 정희의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찔러 혈당을 재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높네요. 식사량을 조절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오후 5시가 넘어가자 창밖으로 노을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과 붉은빛이 섞인 석양이 병실 벽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빛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그 이후로는 혼자서 집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희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였거든요. 아침에 평소처럼 일하러 나간 남편이 저녁에는 시체가 되어 돌아왔어요. 정희는 그날 밤 남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남겨둔 집이 있어서 따로 전세나 월세 걱정은 안 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정희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용돈을 주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정희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어요. 큰아들 태수는 올해 45살로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 수진과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수진은 회계사였는데 꽤 벌이가 괜찮았어요. 작은 딸 미영이는 41살로 시골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일주일에 2~3번씩은 병원에 들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효자처럼 보였어요. 엄마, 약 제때 드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정희의 손을 잡아주기도 했거든요. 정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그래도 자식 농사는 잘 지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정희는 아들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함이라기보다는 계산적인 차가움에 가까웠어요. 마치 무언가를 재고 있는 듯한 시선이었죠. 정희가 말을 할 때도 태수는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정희가 병원비나 치료기간에 대해 걱정하는 말을 할 때면 태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정희가 병원비가 많이 나가서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태수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라고 대답했지만 그 순간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마치 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젊어선 애들 먹이고 입히느라 허리가 휘었는데 노후가 이 꼴이구나.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이렇게 혼자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하다니 허무했습니다.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태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정희는 잠들어 있는 척했지만 사실은 계속 깨어 있었거든요. 태수는 조용히 정희 곁으로 다가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분명 따뜻했어요. 엄마 주무세요? 태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잠시 정희를 내려다보더니 다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살짝 열어둔 채로 복도로 나갔어요. 정희는 눈을 살짝 떠서 문 틈새로 복도를 내다보았습니다. 태수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복도가 조용해지면서
점점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야. 엄마 상태 보고 있는데. 태수가 아내 수진에게 전화하는 모양이었어요. 의사 말로는 꽤 심각한 것 같아. 당뇨 합병증이 많이 진행됐다고 하더라고. 정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거든요. 태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의사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정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들이 의사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태수의 다음 말에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곧 죽을 거야. 재산 정리는 미리 해둬야지. 태수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습니다. 정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자신의 아들이 한 말이 맞나 싶었거든요. 집값이 얼마나 나올까?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다던데. 그 동네면 억 단위로 나오지 않을까? 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 한 10억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 정희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효자인 줄 알았던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충격이었습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나가고 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보험 적용받아도 그 정도야. 계속 이렇게 나가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그럼 빨리 정리되는 게 낫겠네. 병원비만 해도 만만치 않잖아.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소리라도 낼까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아들이 자신의 병원비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통장은 확인해 봤어? 수진이 또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직 못 봤어. 엄마가 워낙 꽁꽁 숨겨놓으셔서. 하지만 많지는 않을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마트에서 일하시긴 했지만 얼마나 모았겠어. 정희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모르는 게 있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정희는 마트 일만 한 게 아니었어요. 동네 소일거리도 해주고 간병인 일도 가끔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비밀 통장을 만들어뒀거든요. 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 태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미리미리 준비해둬야지. 수진도 동의하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서류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놔.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정희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죽길 기다린다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지. 그 순간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죽은 척하면서 아들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말이에요. 전화 통화가 끝나고 태수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깊게 잠든 척했어요. 태수는 정희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태수가 나간 후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와 배신감이 복받쳐 올랐지만 동시에 묘한 각오가 서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실직했을 때, 아이들이 아팠을 때,
시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마다 정희는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어요. 그때마다 누군가는 정희를 우습게 보기도 했지만 정희는 결국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은 척 하면서 끝까지 지켜보자. 정희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내 마지막 힘으로 진실을 드러내겠어.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우습게 본다면 정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들어와 체온을 재고 혈압을 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김 간호사가 물었어요. 정희는 평소보다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좀 피곤해요.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사실 정희는 밤새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계획이 서기 시작했어요. 죽은 척하는 연기를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정희는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식사도 잘하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봐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실 정희는 죽은 척하는 연기를 위해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김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몸이 좀 무거워요. 잠도 잘 안 와서 그런가 봐요. 간호사는 정희의 이마에 손을 대어보며 말했습니다. 열은 없는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정희는 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서서히 상태가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야 했어요. 며칠에 걸쳐서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연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아들도 의료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테니까요. 오후가 되자 태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떠세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다른 뭔가가 섞여 있었어요.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기대감 같은 게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더욱 차갑게 식어갔어요. 좀 피곤해. 계속 잠이 와. 정희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럼 푹 쉬세요. 제가 간호사님께 말씀드려서 조용히 쉴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정희는 태수의 눈빛에서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안타까움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태수가 나간 후 정희는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도 눈을 제대로 뜨지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가끔 중얼거리는 정도로만 반응했습니다. 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간호사들은 점점 걱정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정희 할머니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네요. 간호사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화도 잘하셨는데 오늘은 거의 반응이 없어요. 정희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연기가 통하고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의사가 정희를 진찰하러 왔습니다. 할머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의사가 정희를 불렀지만 정희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의사는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고 손전등으로 눈을 비춰보았습니다. 의식 수준이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의사는 밖으로 나가서 태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아들분,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있어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태수는 놀란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위험한 건가요? 당뇨 합병증이 진행되면서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혈당 조절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의사의 목소리는 심각했어요. 가족분들께 연락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정희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조차도 자신의 연기를 진짜로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태수의 반응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확인하려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태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와보라고 하겠습니다. 의사가 가고 나서 태수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야. 의사가 그러는데 엄마 상태가 정말 심각해졌대.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럼 이제 정말 곧 되는 거야? 태수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그럼 준비해야 할 것들 리스트 만들어 놨잖아. 이제 실행에 옮길 때가 된 거네. 수진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지금은 참을 때였어요. 태수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야.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 의사가 위험하다고 하네. 딸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올라가야겠네요. 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응, 빨리 와. 그리고 엄마 재산 관련해서 이야기할 것도 있고.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까지도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 하지만 미영의 반응은 태수와 달랐어요. 오빠,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예요? 엄마가 위험하다는데. 미영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 태수는 끝까지 재산 이야기를 놓지 않았어요. 미영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내일 아침 첫 차로 올라갈게요. 엄마 곁에 있어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 태수는 정희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모든 걸 잘 처리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태수가 나간 후 정희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된 거였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재산을 나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정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줄 거야. 죽은 척하는 이 연기가 언제까지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들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드러내고 말 거였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병동은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부터는 더욱 철저하게 의식을 잃은 척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계획을 모두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오전 딸 미영이 급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시골에서 밤새 운전해서 올라온 모양이었어요.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미영은 정희 곁으로 달려가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정희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엄마가 정말 이렇게 된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제부터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 의사도 위험하다고 하고. 미영은 정희의 손을 꼭 쥐고 계속 불러봤지만 정희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속으로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영만큼은 진짜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어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계속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태수가 미영을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미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정희는 귀를 바짝 세우고 들었어요.
두 남매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거든요. 오빠, 엄마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미영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나도 갑작스러워서 놀랐어.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현실적으로요? 미영이 되물었습니다. 태수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재산 말이야.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복잡해져. 미영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이런 상태인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야 해요? 미영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엄마도 원하실 거야. 우리가 싸우는 거보다는. 태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정했어요.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이름을 빌려서 딸을 설득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며느리 수진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온 모양이었어요. 아가씨, 고생 많으셨어요. 수진이 미영에게 인사했습니다. 미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수진은 정희를 잠깐 들여다보더니 태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심각하시네요. 의사는 뭐라고 해요? 태수는 수진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어요. 길지 않을 것 같다고 하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병원 카페테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겨졌지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이제 그들의 진짜 대화를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얼마 후 복도에서 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보니까 정말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영은 여전히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깨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미영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도 희망적이지 않다고 했어.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 수진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가씨. 세무 문제도 있고 서류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딸까지 설득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미영이 흔들리지 않기를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일단 집부터 정리해야지. 엄마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미리 이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집을 팔려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집은 아버지가 남기신 거잖아요. 엄마의 추억이 다 담긴 곳인데.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가씨,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빈집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세금도 많이 나와요. 어머님 집은 내가 알아볼게. 팔면 억 단위로 들어오겠지.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태수도 동의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오래 못 버틸 거야. 조만간 정리하지.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의지해 살던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태수와 미영이 그 집 마당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직접 심은 감나무 아래에서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하던 저녁들.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떡국을 끓여 먹던 부엌. 그 모든 추억들을 아들은 돈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통장도 확인해야 해.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야 나중에 정리하기 쉬우니까. 미영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오빠, 그런 건 엄마가 깨어나셔서 직접 하시는 게
미영아, 언제 깨어나실지도 모르는데 그럴 수는 없어.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의식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대신 해드려야죠. 정희는 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동시에 묘한 각오도 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남긴 집 외에도 30년간 남몰래 모아온 적금 통장이 은행에 있었어요. 아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면서 청소 일을 하면서 간병인 일을 하면서 정희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른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저축했거든요.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봐서였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쨌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태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 시세도 알아보고 서류도 준비하고 미영은 끝까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깨어나시면 다 원래대로 돌려드려야 해요. 세 사람이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척하고 있었어요. 미영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정희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힘을 잃은 게 아니야. 내 마지막 힘으로 진실을 드러내야지.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우습게 본다면 정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생각이었어요.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정희는 복도에서 낯선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태수가 누군가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희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까지 불러온 것 같았거든요. 환자분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법적 절차가 복잡합니다.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가족 간의 합의가 있다면 어느 정도 준비는 할 수 있죠. 정희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럼 우선 재산 목록부터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예금, 그 외 자산들 말입니다.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려는 거였어요. 아직 살아있는데도 말입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끝까지 들어봐야 할 때였거든요. 부동산은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태수가 설명했어요. 시가 대략 1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요. 예금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생도 동의했습니다. 태수가 거짓말을 했어요. 미영이 완전히 동의한 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일단 위임장부터 준비하시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수진이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속 의식이 없으시고 반응도 거의 없으세요.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시겠어요. 수진은 정희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복도로 나가서 태수와 합류했습니다. 변호사님과 이야기는 잘 되고 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응, 준비할 서류들 리스트를 받았어. 생각보다 복잡하네. 그래도 미리 해두는 게 좋죠.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급하게 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맞습니다. 이런 일은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 문제도 있고요.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이 자신의 장례식 계획이라도 세우는 것처럼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일어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집과 예금은 제 앞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태수가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어차피 곧 돌아가실 테니까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아직 생존해 계시는 상황에서는 의사가 말하길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가족 간의 합의라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정희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내 모든 걸 빼앗으려 하는구나. 죽은 척하는 연극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끝까지 그들의 계획을 알아봐야 했거든요. 그때 미영이 급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빠, 변호사님이 오셨다고 연락받았는데 미영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태수는 미영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앉아서 이야기하자. 오빠 엄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이런 걸 해도 되는 거예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법적으로는 복잡하지만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수진이 미영에게 설명했어요. 아가씨, 어머니께서 깨어나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의사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미영은 여전히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재산 목록부터 정리하시죠.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예금, 보험, 기타 자산들을 모두 리스트업 해야 합니다. 태수는 메모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집은 한 채고 예금은 국민은행에 하나 있을 거예요. 정희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정희가 몰래 만들어둔 적금 통장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각각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둔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워낙 그런 건 혼자서 처리하셨거든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나중에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면 되겠네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혹시 엄마가 깨어나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미리 해둔다고 화내시지 않을까요? 태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미영아, 엄마 상태를 봐.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위임장부터 작성하시죠. 가족들이 환자분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겁니다. 수진이 적극적으로 동의했어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서류만 준비되면 바로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다만 은행에서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어려우니까요. 태수는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의사소견서 같은 걸 받으면 될까요? 정희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재산을 빼앗길 위험에 처한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은행부터 방문해서 계좌 현황을 파악하고 부동산 등기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태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변호사가 돌아간 후 세 사람은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척하고 있었어요. 미영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는 건 태수와 수진뿐이었어요. 미영은 여전히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지만 오빠 부부에게 휩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반격할 때가 왔어. 아들과 며느리가 모르는 비밀 통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곧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태수와 수지는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누워있는 병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 은행 세 곳을 돌아봐야 해. 태수가 메모장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국민은행, 농협, 그리고 우체국까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의사소견서는 받아뒀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준비했어. 이제 은행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네. 정희는 눈을 감은 채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모든 계좌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스웠어요. 엄마, 잠깐만 다녀올게요. 태수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정희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서류들 처리하고 올 테니까 푹 쉬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아니라 기계적인 의무감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정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찾으려는 통장은 국민은행에 있는 생활비 통장뿐이었거든요. 거기에는 정말로 얼마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정희는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일하면서 청소 일을 하면서 간병인 일을 하면서 번 돈을 다른 은행에 차곡차곡 저축해뒀거든요. 하나은행에만 8천만 원, 신한은행에 6천만 원, 우리은행에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정희는 아주 특별한 적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혹시 모르니까 비상금을 따로 모아두라고 했던 말을 기억해서 K뱅크에 2차돌이라는 가명으로 통장을 만들어뒀거든요. 거기에는 무려 2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받은 세뱃돈, 아이들이 준 용돈, 부업으로 번 돈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정희는 언젠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봐서 비밀로 해뒀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2시간 후 태수와 수진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미영이 물어봤습니다. 미영은 아침부터 정희 곁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태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국민은행에는 생활비 통장 하나밖에 없더라고. 거기에도 100만 원 정도만 있고. 수진도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농협이나 우체국에도 계좌가 없대. 어머니가 다른 은행을 이용하셨나 봐. 정희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찾지 못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알아봐야겠어. 태수가 말했습니다.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주요 은행들은 다 돌아봐야 할 것 같아. 정희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태수가 정확히 자신의 비밀 통장이 있는 은행들을 언급했거든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은행마다 일일이 가서 확인해야 하잖아요. 태수는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쩔 수 없지. 엄마가 어디에 돈을 숨겨뒀는지 알아야 하잖아. 그때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숨겨뒀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나쁜 짓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태수는 미영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미영아, 지금 상황을 이해해. 우리가 엄마 재산을 파악해야 나중에 처리할 수 있어. 정희는 딸을 보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미영만큼은 아직도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영도 점점 오빠의 말에 휩쓸려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요. 오후가 되자 변호사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서류들은 준비하셨나요? 태수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어요. 네, 다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업무가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환자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가족이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수진이 관심을 보였어요. 성년후견인이요? 그게 뭔가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가족이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태수의 눈이 번쩍였어요. 그럼 은행 업무도 제가 대신 할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법원에서 승인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가 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죠. 정희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성년후견인이 되면 태수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수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의사소견서가 명확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가요? 엄마가 깨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물론 환자분이 회복되시면 모든 권한이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태수가 결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신청 절차를 시작하시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더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태수와 수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변호사가 떠나고 나서 태수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성년후견인만 되면 엄마 재산을 다 파악할 수 있어. 수진도 동의하며 말했어요. 그럼 숨겨진 통장들도 찾을 수 있겠네.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성년후견인이 되기 전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 했어요. 내가 힘을 잃은 게 아니야.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마지막 힘으로 진실을 드러내야지. 죽은 척하던 눈을 조금씩 뜨며 몸을 움직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태수와 수지는 성년후견인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고 병원에 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들떠 있었어요. 드디어 법원에서 승인이 났어. 태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 재산을 정식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어. 수진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은행들을 다시 돌아봐야겠네. 성년후견인 증명서가 있으니까 어디든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정희는 눈을 감은 채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온 거였어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엄마가 나중에 화내시지 않을까요? 태수는 딸을 달래듯 말했어요. 미영아, 엄마 상태를 봐. 의사도 희망이 없다고 했잖아. 우리가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맞아.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정희를 두고 은행 순회를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겨진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봤어요. 오랫동안 누워만 있어서 몸이 경직되긴 했지만 아직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곧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 같았거든요. 2시간 후 태수와 수진이 흥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영아, 대박이야. 태수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정말 돈을 많이 모아놨어. 수진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나은행에만 8천만 원, 신한은행에 6천만 원이 있더라고. 미영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언제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셨지? 태수는 계산기를 두들기며 말했어요. 우리 은행까지 합치면 거의 2억이야. 집값까지 더하면 12억 정도 되겠어.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비밀 통장들을 모두 찾아낸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K뱅크의 2차돌 통장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은 돈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요즘 노인분들도 인터넷 뱅킹 많이 쓰시잖아.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자.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엄마가 이렇게 치밀하게 돈을 모으셨는데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어.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K뱅크 계좌까지 발각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어요. 그때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 돈을 다 찾아내서 뭐 하려고 그래요? 태수와 수진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이제 진짜 속마음을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할게. 태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희망이 없어. 의료진도 그렇게 말했고. 그럼 우리가 미리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 수진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가씨도 어차피 상속받을 돈인데 미리 정리하는 게 세금 면에서도 유리해요.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아예 대놓고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망설였어요. 그래도 엄마가 깨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미영아, 현실을 받아들여. 태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병원비만 낭비할 순 없잖아요. 수진이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는 병원비를 누가 계속 대겠어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짐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이제 정말로 일어날 때가 왔어요. 다음 날 태수와 수진은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재산 정리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병실의 변호사, 태수, 수진 그리고 미영이 모였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재산 분할을 논의해 봅시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태수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총 재산이 약 12억 원 정도 됩니다. 부동산 10억, 예금 2억. 변호사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상속 계획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집은 제가 가져가고 예금은 미영이와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태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우리가 지금까지 병원비도 다 대고 간병도 했는데 반반은 좀 그렇지 않아요? 미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수진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아가씨는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시고 우리는 어머니 뒷바라지를 다 했잖아요.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죠. 변호사가 중재하려고 했지만 세 사람의 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집값이 10억인데 그걸 혼자 가져가겠다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태수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병원비를 내봤어? 간병비를 내봤어? 정희는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앞에서 재산 싸움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마치 자신이 이미 죽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 놈들이 노린 건 집 한 채. 갑자기 정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정희를 바라봤어요. 태수와 수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엄마,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는 환한 눈으로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냐? 나는 멀쩡히 살아있다.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깨어나셨어요. 하지만 정희는 미영을 안으며 태수와 수진을 째려봤어요. 너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들었다. 내가 죽기만 기다리면서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했지? 변호사는 당황해서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이런,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셨네요. 그럼 모든 절차가 무효가 됩니다. 태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입 닥쳐.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서 너희들 대화를 다 들었어. 내 병원비가 부담스럽다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지? 수지는 변명하려 했지만 정희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정희는 침대 옆 서랍에서 통장 사본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긴 건 내 놈들 손에 절대 가지 않을 돈이다. K뱅크 통장 사본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이차돌 명의로 K뱅크에 2억이 더 있어. 태수와 수지는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거액의 숨겨진 재산이 더 있었던 거였어요. 정희의 폭로 이후 병실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태수와 수지는 당황한 채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한 짓을 다 기록해뒀어. 정희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병실에서 나눈 대화들, 변호사와 만난 내용까지 모두 녹음해뒀다고. 태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했어요. 엄마, 오해해요. 우리는 엄마를 위해서. 하지만 정희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위해서? 내 병원비가 부담스럽다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게 나를 위해서야? 수지는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눈물이야? 내가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고 깨어나니까 갑자기 잘못했다고? 미영은 정희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깨어나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정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미영아, 넌 괜찮아. 끝까지 엄마를 걱정해줬잖아. 변호사는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서둘러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성년후견인 신청은 당연히 취소되겠네요. 태수가 붙잡으려 했지만 변호사는 빠르게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정희는 태수와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재산 이야기를 해보자. K뱅크 2차돌 통장에 2억, 다른 은행들에 2억, 집값 10억 해서 총 14억이야. 태수의 눈이 번쩍였지만 정희는 차갑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돈은 너희 손에 한 푼도 가지 않을 거다.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유언장을 다시 쓸 거야. 재산의 대부분은 미영이에게 주고 일부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거다. 태수와 수지는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태수가 애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믿겠니? 그때 간호사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큰 소리 때문에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이 깨어나셨네요. 김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간호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의사도 급히 달려와서 정희를 진찰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셨군요. 의사는 여러 검사를 한 후 말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혈당도 안정되고 다른 수치들도 많이 좋아졌네요. 정희는 의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며칠 전부터 의식이 있었어요. 다만 가족들을 지켜보고 싶어서 잠깐 연기를 했던 거예요. 의사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퇴원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내일 퇴원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미영과 단둘이 남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수와 수지는 어색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미영아, 엄마가 시골로 내려가려고 해. 정희가 말했습니다. 너희 농장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구해서 살고 싶어? 미영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요? 엄마, 그냥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면 안 돼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내 공간에서 살고 싶어. 대신 가까이 살면서 자주 만나자.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정희를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태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태수가 희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신뢰는 다시 쌓아가야 해. 그리고 재산 분배는 이미 결정했으니 바뀌지 않을 거야.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도 함께 와서 사과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욕심을 냈어요. 정희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앞으로는 돈보다 마음을 먼저 생각해라. 오후에 미영의 차를 타고 정희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새로웠어요. 죽은 척하던 그 시간 동안 나는 진짜 내 인생을 다시 살기로 한 거야. 정희가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시골로 가는 길에서 정희는 휴대폰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뱅크예요. 이차돌 계좌에 2억 원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싶은데요. 미영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큰 결정을 그렇게 갑자기. 미영아, 엄마는 이제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고 싶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내가 농장을 더 크게 키우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우면서 살자. 미영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시골 마을에 도착한 정희는 작은 한옥집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미영이 정희의 짐을 옮겨주며 말했어요. 엄마, 매일 놀러 올게요. 정희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그날 저녁 정희는 마당에 나가서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감나무와 비슷한 나무가 마당에 있었어요. 정희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끝까지 살아남았어.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달았어.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억울함 대신 평온과 단단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68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보자. 정희는 별빛 아래에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 거였어요.
그것이 정의가 찾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곧 더 따뜻하고 좋은 사연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